최봉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제목은 기독교와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재봉 교수님은 월간 조선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종적을 남긴 사람들 해방 80년 80인에 선정되셨고, 우리나라의 깊은 역사에 관련된 가문의 또 손자이시기도 합니다. 한태영 전직 부통령의 손자이시고, 한병준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의 장남이시고,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겸 또 교수인 교육인이십니다. 학력은 밑에 나와 있듯이 특별히 요즘에는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1권부터 5권까지 써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아마 많이 알리는 그런 교수님으로 오늘 강의가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서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연구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갖고 강연 요청이 있으시다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처음엔 목사님이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디서 제 거를 보시고 그냥 그렇게 무대뽀로 전화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저도 방금 목사님 소개 말씀해 주셨지만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는 증조 할아버님 때부터 1890년대부터 개신교로 개종을 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르시면 저는 꼼짝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제가 기독교 한국 사람 만들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쓰고 있는 한국 사람 만들기의 개괄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오늘 3.1절이기 때문에 3.1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연대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1966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제 안식년을 가셨어요. 연대 교수 7년 하시다가 안식년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의 뉴헤이븐에, 아버님이 이제 예일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셔서 66년에 뉴헤이븐에 갔더니 동양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길거리를 다니면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애들은 못 참죠. 어른들은 안 보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제 어린애들은 난리가 납니다. 자기 엄마랑 가고 있었으면 엄마를 쿡쿡 찌르면서 차이니즈 맨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차이니즈라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뭔지 모르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영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 나이 때는 진짜 영어가, 그 대신 이제 영어는 되는데 이제 한국말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지만 자가 영어가 되기 시작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작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놈이 나보고 또 차이니즈라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갖고 진짜로 거기 어느 백화점에 갔었는데, 브래들리스라고 이름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 백화점에 가서 장난감, 이제 어머니는 딴 데 쇼핑하시고 저는 이제 장난감 섹션에 가갖고 이제 보고 있는데 또 어떤 놈이 차이니즈래요. 그래서 제가 딱 가갖고 그랬습니다. I'm not Chinese 딱 그랬어요. 그때 얘가 깜짝 놀라면서 Japanese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 친구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I'm not Japanese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럼 what are you? 그러는 거예요. 너 뭐냐? 그래서 제가 I'm Korean 딱 그랬죠.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What is that?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코리안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어버렸고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다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황당해갖고,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럼 코리안은 도대체 뭘까? 차이니즈랑 어떻게 다르지? 재패니즈랑 어떻게 다르지? 이제 그때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저의 필생의 과업은 한국 사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다. 누가 물어보면은 자고로 한국 사람은 이거다.
코리안 이거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공부도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식론, 한국 사람의 동양적인 인식론, 뭐 유교적인 인식론, 존재론, 언어 철학 이런 걸 하면서 야, 한국 사람은 어떻게 다르고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다르고 존재론은 어떻게 다르고 늘 이런 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연세대학교에 부임을 해서도 92년부터 정치 사상을 강연을 했습니다. 정치 사상을 강연하면서 이제 늘 어떻게 한국적인 거를 배울까 했는데 찾아 한국적인 엑기스를 그야말로 이제 찾았던 거죠. DNA를. 그래서 이제 뭐 책도 많이 쓰고 무슨 개간지도 만들어서 하고 국제회의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학문적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1999년에 미국의 이제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 가서 무슨 학술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한국학 관련된 학술회였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 발표 말고 거기 와 있는 미국 교수 하나가 발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 사람인데 백인인데 한국 서강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그때.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의 중산층의 형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논문을 썼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켄트 주립대학교 교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와서 발제를 하는데 발제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제 오래 살았었고 한국말도 하게 됐고 부인도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에 다시 왔는데 한국에 있을 때 참 강하게 자기가 하나 느꼈던 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렇죠? 코리안이라는 한국 사람 할 때 코리안이라고 하는데 정작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없지?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 영어로 보면은 남한에 살면은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중국에 살면 코리안 차이니즈, 중앙아시아에 러시아에 살면 코리안 러시안,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 일본에 살면 코리안 자파니즈인데요. 그래서 이게 다 코리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어디에 살든지. 그런데 한국말로는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를 한국 사람, 북한에 살면은 조선 사람, 중국에 있으면 조선족, 중앙아시아에 살면 고려인, 미국에 살면은 재미교포, 일본에 살면 제1교포. 거기다 그거 아니야 뭐면서 재미교포나 제1교포에는 주어도 없다. 재미교포는요 미국에 건너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건너가서 산다고 안 그럽니다. 독일 사람이 미국 건너가서 살면은 재미교포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살면은 제1교포예요. 그러니까 재미화교, 제1화교 그러면 일본에 사는 중국계, 미국에 가서 중국계를 하는데 아예 주어도 없대. 그러면서 왜 이게 다 같은 사람이라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호칭도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대 뻥 맞았습니다. 진짜 그러네. 이상하네. 왜 차이니즈는 다 차이니즈고 자파니즈는 자파니즈고 뭐 프렌치는 프렌치고 저먼은 저먼인데 우리는 영어로는 코리안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글쎄 뭐 한인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왜 이렇게 다 달라졌지 이름이? 그래서 뭐 사실 조선 사람은 알겠어요. 조선 사람은 원래 조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뭐 그걸 따르겠다 그래서 그 조선 사람, 남조선, 북조선은 그렇다 싶은데 아니 한국 사람은 또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와서 찾아봤습니다. 공식 매체에서 우리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는 우리가 조선인, 조선징, 그렇죠? 조선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그때의 저랑 조교들이랑 실력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다 뒤져봤는데 가장 오래된 기록을 찾아줄 수 있었던 게 196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였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부르기 시작한 지조차도 한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통용되기 시작한 게. 그러면 한국 사람은 굉장히 새로운 인간형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래도 그런 다른 한편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반만년 역사를 공유한 민족인데, 배달민족이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같은 민족이면 이름은 다 다르더라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름은 달라졌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게 있을 게 아닌가. 그럼 보통 어떤 한 민족이 뭐를 공유한다 그러면 언어, 풍습, 이념, 종교, 인종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흩어져서 뭐를 하고 있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언어부터 따져봤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사람이든가? 아닙니다. 교포 2세, 3세들 한국말 못하는 2세, 3세들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요, 요새 외국 사람들 와서 한국말 배우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언어가 한국어고, 외국의 고등학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지금 한국어 강좌랍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주한 영국 대사 같은 분 한국말 유창하게 해갖고 저기 유키스 온 더 블락 이런 데 맨날 나와서 유창하게 한국말로 하시고. 이건 그냥 상식, 이건 그냥 나온 건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순서로 1위가, 근데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교 숫자를 기반으로 이제 랭킹을 매긴 건데 1등이 일본인데요. 일본에서는 376개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가 약간 가려졌지만 공동 28위가 모로코, 스페인,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6개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저는 정말 싱가포르에 대학이 6개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국말 잘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풍습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한국같이 풍습이 엉망진창인 나라 없습니다. 결혼식이요? 저도 저렇게 결혼했지만 양복으로 입고 하다가 또 중간에 갑자기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해서 대추 던지고 뭘 하는데 이거 어느 거를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죠. 사실 완전히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렇다고 패백한다고 갑자기 그게 한국적인 겁니까? 조선 거지, 옛날 거죠. 사실 외국에서 친구가 와서 한국 결혼식 좀 보여달라고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도 대학 영안실 가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저랬습니까? 그런 지 한 20년이나 됐을까요? 그렇다고 전통상례 그런 건 다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예법은 더 이상 한국 사람을 규정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고 갈라진 나라가 또 반쪽으로 갈라지고 우리 정치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저 사람은 어느 별에서 와서 저런 생각을 하실까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갈라져 있습니다. 종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한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이민의 나라보다도 훨씬 다양합니다. 우선 아시아의 국가에서, 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 개신교, 구교, 그러니까 기독교, 크리스찬이 개신교가 20에서 25%가 된다 그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구교가 한 10%가 된다 그러는데 아시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이 유일하게 하나 있지만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를 400년이나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다 카톨릭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일본은 구교, 신교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요. 전교, 선교의 역사는 우리의 선교 역사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일본이고 중국이고. 근데 이렇게 서양 종교,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이제 다 나눠져 있죠. 불교 25%, 뭐 베라벨 종교가 다 있고, 거기에 또 모든 사람의 한 70%가, 한국 사람의 70%가 아직도 제사를 지낸답니다. 종교 박물관입니다. 정말 다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요, 거의 100% 불교하고 신도 합친 겁니다. 나머지도 아시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월남,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불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 인도 힌두교, 파키스탄 이슬람, 중동 다 이슬람, 이스라엘만 유대교, 유럽으로 건너가면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카톨릭, 영국 성공회, 독일 구교 신교 반반, 북구 루터교. 다시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가면 남미는 다, 중남미 다 카톨릭. 미국은 50% 정도가 개신교, 한 15% 정도가 천주교, 나머지도 대충 그 전통에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몰몬교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양합니다. 종교는 한국 사람을 규정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인종입니다. 단일 민족, 인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씨가 1985년 공식 기록상 1935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성씨가 27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식적인 기록에 의해서, 그리고 각 집안의 족보에 의해서 자기 집 시조가 외국에서 귀화한 외국인이라고 하는 집안이 성씨가 136개였습니다. 그때 당시도.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족보 찾아보세요. 우리 일대 시조가 어디서 온 분인가. 저희 장모님이 연한이 씨세요. 연한이 씨가 아주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릅니다. 진짜 조선시대에 대제학을 제일 많이 배출한 집안이시랍니다. 그리고 국어학자, 이순영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연한이 씨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연한이 씨의 시조? 이렇게 연한이 씨 시조 이문은 본래 당나라 출신으로 당나라 고종입니다. 때 중랑장을 지내다가 660년 나당 연합군 대청관 소정방의 부장이 되어 신라에 들어와서 백제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신라가 귀화하여 연한 후에 봉해졌고 시급 1,000호를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 후예입니다. 성씨들이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때에는 옛날에는 뭡니까? 중국에서 왔으면 더 멋있었죠. 더 권위가 있어서 일부러라도 지어도 냈었습니다. 아무튼 단일 민족이요? 글쎄요.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성씨가 5,582개가 됐습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한 5,800개 됩니다. 왜 그런가요? 2006년부터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이 와서 살다가 귀화를 하면은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화하면서 그러면 이슬라마바드, 그럼 무함마드 이러면 그걸 다 한자로 씁니까? 한글로 다 써버리죠. 그래서 아예 한자가 없는 성씨가 이제 4,074개입니다. 원래도 단일 민족 아니었고요. 가면 갈수록 더 단일 민족 아닙니다. 단일 민족, 혈통, 피 이걸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1960년에 가서 코리안이 뭔지를 모르는 애를 만나갖고 쇼크를 먹고서 그때부터 한국 사람이 뭘까를 규정을 하고 한국 사람의 DNA 엑기스를 찾아다녔는데 그거를 몇십 년 평생, 그때까지 평생 하다가 공부까지 해가면서 그거를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안 찾아지더라. 없구나. 근데 그러면 거꾸로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왜 이렇게 유난히 이념적으로 다양하고 종교적으로 다양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왜 이렇게 다양한가가 차라리 그 질문을 해야지 한국 사람이 누군가에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겠다라는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공부의 질문을 바꿔버렸습니다. 한국 사람의 본질이 뭔가를 딱 요 하나가만 찾으면 요게 딱 우리랑 일본 사람의 차이고 요건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 없다. 그 대신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다양한가? 그래야지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왜 이렇게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싸우고 갈라져 있고 그런지를 오히려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해방 이후에 아니면 뭐 그 전이든지 어쨌든 만들어지기 시작한 새로운 인간형입니다. 지금 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이념과 이것이 섞여서 혼재가 돼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어떤 인간형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역사를 보니까 당연히 조선 사람이 무너지면서 조선 사람은 있었습니다. 조선이 50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강력한 위로부터의 통치를 통해서 조선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조선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천년 불교하던 삼국시대 때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를 1000년 동안 합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까지 합치면 1000년 동안 불교하던 나라를 중국의 종법제도, 주자성략을, 유교를 들여와갖고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그 뜯어고치는 얘기는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아주 재밌게 뭐 동영상도 몇 개 만들어 놨지만은 뭐 간단한 힌트만 드리면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장가 든다는 말이 장인 장모집에 간다라는 겁니다. 시집 간다라는 건 뭡니까? 시댁으로, 시부모 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 때는 물론이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는 물론이고 조선 중기까지도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율곡이, 신사임당이 율곡을 데리고 강릉 오죽헌에 자기 친정에 데려가서 그래서 율곡이 외가에서 자랐다 그러는데 거기서 역사책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아버지 집이 아니라 엄마 집입니다. 외가입니다. 외할머니 집입니다. 자기 외할아버지도 장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아버지도 장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여자들이 재산권을 갖고 있었고 여자들은 가만히 있고 남자가 장가를 갔었습니다. 그렇게 달랐었던 거를 조선이 다 뜯어고칩니다. 중국식 부계혈통 종법제도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 사람 모든 게 장자상속 이런 거요 17세기 돼서야 간신히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조선 사람이 조선이 망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조선이 이제 1910년 8월 22일 날 이제 국권을 뺏기고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슬픈 얘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3.1절에 특히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의 문제를 새삼 생각해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조선이 망할 때쯤 되면요, 조선 사람들이 조선 망하는 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쇼킹하다고 느끼시죠? 저도 처음에 그걸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거는 슬퍼했어요, 분명히. 근데 조선이 망한 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너무 처참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증거로 제가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는 과정이나 동학, 개화파 이런 거가 들어오는 과정,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주자성리학, 유교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일찌감치 사람들이 생각해서 사대부들이 선교사도 오지 않았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천주시리 이런 책이 있다가 옆에 중국에 가갖고 일부러 찾아가서 영세를 받고 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조선 갖고는 안 되겠다, 유교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할 때쯤 되면요, 나라만 뺏긴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조선을 거부했습니다. 조선의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3.1운동입니다. 왜? 3.1운동이요, 국권회복운동 아닙니까? 뺏긴 나라 되찾자, 다시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919년에 일어나면은 뺏긴 나라가 9년 전에 어떤 나라를 뺏겼습니까? 뺏긴 나라가 어느 겁니까? 조선이죠. 대한제국이죠. 그런데 3.1운동을 주도했던 분들 중에서 33인이 됐든 48인이 됐든 아니면 임시정부를 수립한 분들이 됐든 상해에,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지금 만세운동을 벌이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조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600년 된 나라가 망한 지 9년밖에 안 됐고 마지막 황제 순종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순종 1924년인가 8년까지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 기억하시죠? 어떤 분들 1964년에 귀국해서 68년에 낙선제, 창덕궁 낙선제에 이방자 여사랑 살다가 68년인가에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국권회복운동을 하면은 보통 망한 나라를 되찾자 그러면 그 전에 그 왕실을 다시 되찾아와서 그 나라를 세워야죠. 명나라가 망하면 남명이 일어나고 원나라가 망하면 북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복벽 운동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도 니콜라이 2세가 다 레닌한테 참혹하게 가족이 몰살을 당하니까 100개 러시아가 또 일어나서 다시 세운다고. 조선에서는요, 아무도 조선을 다시 세우자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민주공화국 이런 거 하재요. 뭔지도 잘 모르면서. 조선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라 뺏기고 자기 전통까지 거부하고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완전히 백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제가 봐서는 근세사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과거를 부정을 하고 과거를 다 깨끗이 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바탕에서 만들자고 하는 나라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싹 거부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대신 자, 그러면 언젠가는 국권을 회복할 텐데, 그렇죠? 3.1운동 당장은 실패했더라도 어쨌든 국권을 언젠가는 회복해야 될 텐데, 회복을 하면은 그럼 무슨 나라를 세울 겁니까? 조선이 아닌데. 그게 우리 근대사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국권 회복을 하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는 뭐 교토로 가고 도쿄로 가고 뭐 오사카로 가서 일본식 근대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 누구는 중경, 북경, 남경으로 가서 중국 뭐를 해보겠다. 그러고 누구는 하바롭스크, 모스코바,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소비에트, 그렇죠? 막스주의 이거를 해보겠다. 누구는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에 가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 국가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부터 1945년까지 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새 종교 받아보고 새로운 이념 받아보고 조직해보고 신문 만들어보고 군대 양성해보고 별거를 모금 활동해보고 하면서 야 우리가 국권 회복하면 난 이런 나라 세울 거야. 나는 기독교 국가 세울 거야. 아니야 나는 막스주의 국가 세울 거야. 그러다가 1945년에 다 모여든 거죠. 그 중에 어느 파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니까 미국이 일본을 이김으로써 온 독립이니까 아무도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나라가 갈라지고 합의를 못하니까 지금도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조선시대에 외국에 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빼놓고 연행사하고 뭐 통신사로 간 사람 빼놓고는요. 조선 밖을 나간 사람이 없는데 지금 175개국에 720만이 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나가서 대안을 찾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돌아와서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의 종류를 저는 제 나름대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우리가 국권 회복했으니까 이제 이런 나라 만들자고 하는 게 5종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친중의정척사파, 둘째가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주의파 또는 민족주의파 5가지입니다. 자, 간단히 친중의정척사파 아직도 우리 삼강오륜 중요하고 어른 공경해야 되고 존댓말 잘해야 되고 지식인은 자고로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고 붓글씨도 쓰면 더 멋있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존댓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애들한테 못하는 거 들으면 막 짜증나고 그러죠. 그거 분명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삼국지, 수호지, 제갈량, 조조, 유비관우, 장비, 조자룡 이거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구분 안 해요 우리. 그 누가 구분합니까? 구분. 공자, 맹자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구분 안 해요. 그걸 모르는 게 어떻게 한국 사람이에요? 하기 시습지 불역낙호와 이거 몰라갖고 어떻게 한국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게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친일개화파 1880년에 처음으로 일본에를 가게 되는 과정도 놀랍지만 아무튼 가게 돼서 일본이 1868년부터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급격한 근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윤치호 이런 분들이 가서 보고는 너무나 기절을 하고 놀라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모든 문명은 중국에서 오는 줄 알았다. 그리고 문명이 불교고 유교고 다 중국의 한자고 중국에서 오는 걸 우리가 받아갖고 그걸 또 저 야만인 일본한테 전수를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한 수 위다. 뭐 이렇게 쭉 정체성을 형성을 해왔었는데 가서 보니까 뭡니까? 이게 선진국이네. 이게 문명이네. 그리고 특히 일본이 따라하려는 그 뒤에 있는 서구 문명, 과학 문명, 산업 문명, 민주주의. 이게 진짜 문명이네. 반면에 중국은 뭐야? 완전히 야만이네. 신분제, 여자들 전족하고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진짜 조선 사람 중에 처음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리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델을 근대 국가 모습을 만들려고, 조선에 심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뭐 갑신정변도 해보고 갑오경장도 결국은 다 실패하지만 결국에 그리고 일제시대로 들어가 버리지만은, 그런 아직도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 일본을 모델로 삼는 게 우리 돌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친일이라는 또 오명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친미기독교파. 1884년에 알렌부터 시작해서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이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배제, 이화, 숭실, 연희, 세브란스, 동대문병원, 보구요관 이런 거 다 만들면서 밑으로부터, 그거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한국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몰라갖고는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늘 김포공항에 밤에 내릴 때 아래 도시를 쳐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빨간 십자가의 바다입니다. 그 외국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기독교가 많냐? 그냥 설명들 잘 못해요. 근데 얼마나 기독교가 한국 사람의 핵심적인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한국 사람의 절대적인 중요한 부분이고, 친소공산주의파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으로, 소련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막스주의가 원래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입니다. 그러면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제국주의고 자본주의예요.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이념이면 세상에 그거같이 좋은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소련이 코민테른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금, 엄청난 자금 대주죠. 조직 다 해주죠. 오히려 서방 국가들은 파리 강화, 1차 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 조약 때 김규식 선생이 갔을 때 다 내쳐버립니다. 독립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막스주의로 확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가서 나중에 나라까지 갈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종주의파, 민족주의파입니다. 뭐냐면 나라 뺏기고 종교 다 달라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 달라지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다. 뭐가? 피가.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념을 들여오는 게, 그게 이제 민족주의가 그겁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1908년에 독사실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죠. 그 독사실론의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역사라는 것은 자고로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한 종족을 선택해서 그 종족의 흥망성쇠를 논해야지 그게 진정한 역사이니, 그것을 안 하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무슨 종족이냐? 그러면서 아시아에는 6 가지 종족이 있다. 한족, 말갈족, 하여튼 무슨 족 해갖고 우리는 부여족이다. 그래서 부여족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민족주의 사관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나라 뺏기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공유하고 있는 종교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강력한 이념 역할 노릇을 해온 게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마저 사라지면은 사실 통일 문제가 어떻게 될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의 당위 문제까지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인종으로 규정하려는, 한국 사람들 같이 혈통 중시하고 강아지들까지도 저렇게 순종, 잡종 따지고 하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자, 이렇게 저는 5가지. 그래서 이걸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걸 100%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MBTI 같이요? MBTI 같이 다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근데 다 비율이 달라, 사람마다.
기독교적인 비율과 사회주의적인 비율과 민족주의적인 비율과 그렇죠? 친일적인 근대적인 비율 다 다릅니다. 자, 이 5가지가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특정한 다른 나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인간형, 그리고 그걸 뒷받침한 다른 체제를 추구하는 거다라는 거를 모르면서 서로가, 야, 우리 다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배달민족인데 너 왜 이렇게 나랑 달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이 5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목사님 저 언제까지 시간 주세요? 12시까지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계 맞죠? 네, 15분. 네네, 맞죠. 그러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조선 사람이 조선 망하는 걸 슬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마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감이 막 끌어오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기독교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들이 1880년대에 왔을 때에 도대체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왜 기독교가 그렇게 왜 조선에만 유난히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됐는가를 알려. 그러면은 조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양반 사대부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도대체 1880년 19세기에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고 나면요, 조선 사람들이 왜 조선 망하는 걸 슬퍼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됩니다. 1802년에 정다산이, 정약용이 쓴 애절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굉장히 인터넷에서 그냥 아무 때나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고 찾아보실 수 있는 시인데요.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한 다음에 정조의 사랑을 받던 정약용도 유배를 갑니다.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강진에 가서 16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책을 씁니다. 학자는 자고로 유배를 당해야지 책을 씁니다. 저같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유배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사건을 목격하고 쓴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목부터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애는 이제 슬픈 거고, 절은 무슨 절자입니까? 자르는 거죠. 양이 뭡니까 여기서? 남자의 성기입니다. 남자의 성기를 자른 슬픈 사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다산이 길을 가는데 어느 안악이, 이제 시가 이렇습니다. 노전마을 젊은 안악,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현문을 향해 가며 하늘에 울부짖길, 쌈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남자가 그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네. 여자가 울부짖고 있어서 가서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아니 들어보소, 남자가 전쟁이 나서 그렇죠? 징집이 돼갖고 끌려가갖고 그래서 전사를 해서 못 돌아온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남자가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다는 얘기 도대체 들어보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며?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삼상나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랐는데 조자손 3대가 다 군보에 실리다니. 뭔지 아세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3년 됐어요. 상당한 지. 애는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어. 갓난쟁이야. 그런데 시아버지 남편 아들 조자손 3대가 군보에 다 실렸대요. 군보에 실렸다는 게 뭐냐면요, 조선시대에는 양민들만 군대를 갑니다. 사대부들은, 양반들은 군대 안 갔습니다. 양민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역을 필해야 되는데, 군대에 안 끌려가려면 어떡합니까? 군포라는 걸 바쳐야 돼요. 여러분, 군포가 뭐냐면요, 무명으로 된 가로 16.35cm, 세로 32cm예요. 저게 한 필이에요. 저게 배틀에 앉아서 여자가 이제 이러고 짜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보통 나라가 통치가 잘 될 때는 서너 필을 내면 됐는데, 19세기 말에 오면은 15필에서 16필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16필만 내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너 시아버지 거는? 그러니까 아니 시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게 군보에 실려 있는데 아직 그냥 있는데 내놔. 그리고 야, 너 아들도 있다며. 그랬더니 얘 갓난쟁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야? 군보에 실려 내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거를 세 사람 걸 이걸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아무리 화소연을 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정은 으르렁대며 마곡간 소 몰아가고 뭐예요? 그럼 안 돼? 그럼 소 내놔. 소가 몇 마리나 있었겠어요? 그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어떡합니까?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갔고 내가 이 바보같이 애를 낳아서 이 화액을 당한다면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1802년에 조선의 실상을 지금 적은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837년 3월 남지동, 지금 경상남도 창원으로 추정되는 유등열이라는 사람의 16살짜리 딸이 고을사떡에 민원을 올립니다. 저의 나이는 지금 16세. 근데 참 한자 또 자매라는 게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자는 자기 자신이고 매는 뭡니까? 자기를 파는 겁니다. 자매입니다. 저의 나이는 지금 16세로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고 의지할 만한 족친이 없고 또 집안에 생활해 나갈 만한 재산이 없으며 다만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모습이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급기야 연이은 흉년을 당하여 이리저리 동서로 떠돌며 구걸하여 음식을 얻어서 늙은 아버지의 거의 죽어가는 목숨을 가까스로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올 봄의 흉황은 더욱 심하여 곧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따금 슬프게도 부황이 나는 고열 때문 목숨이니 부녀가 함께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귀신이 될 것입니다. 저의 자매로 나를 팔음으로써 아버지를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저를 팔기를 청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제가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를 당신한테 팔겠소. 그러니까 나랑 우리 아버지 좀 거둬주시오. 그랬더니 야, 너 지금 급하다고 나한테 판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살려주고 나면은 입싹 씻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안 돼.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얘가 제가 늙은 아버지를 보양할 길이 없어 이에 슬프고 불쌍한 깊은 사정을 사또께 읍소하니 통촉하시는 몸을 팔아 구하라는 뜻으로 입지를 작성해 주셔서 한 몸이 아버지의 아사를 좌시하지 않도록 적선한 처분을 공문서를 띄워달래요. 정부가 얘가 진짜 당신한테 얘 자신을 파는 거니까 그걸 우리 관에서 보증을 해준 공문서를 띄워줄 테니까 믿고서 얘를 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또가 들으니 심히 불쌍하다. 구하는 바로 음독이고 자매에 또한 전례가 있으니 뭐 한두 번 있는 일이냐? 이는 의심하여 염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재음을 가지고 증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공문서 띄워줍니다. 그래서 자매 확인증이 나옵니다. 이 명문하는 일은 제가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해 춘군이 심하여 부모를 살릴 길이 전혀 없으므로 만부득이 저를 전문 13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아 부모를 살리고 저를 윗사람에게 법률에 의해서 후수생과 함께 관의 입지에 따라 영영 자매하니 뒤에 친족들이나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 자기 자손 만대까지 팔아버립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사실은 쇼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청전이에요. 심청전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구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자기 자신을 팔아서 인당수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다만 소설이니까 해피엔딩이 나오지만 얼마나 자매가 흔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소설가의 상상력 속에서 나온 있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조선에 맨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매. 이게 여러분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카톨릭 주교님들이 그때 1840년대부터 몰래 파리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몰래 숨어서 전교를 했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가면서 그때에 와 있었던 유명한 분 중에 W 주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거의 20년 전교하다 1866년 병인 박해 때 순교하는 분이에요. 파리의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최고 교육 다 받고 와서 그런 분인데 이분이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정직한 관리란 조선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여운 삶을
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꾼, 경찰, 군인, 여기에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적들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포자기 현상에 불과하다 라고. 사유재산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애절량같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합니까? 일을 하면 바보지. 다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거를 카톨릭 신부님이, 자본주의자도 아닌 카톨릭 신부님이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는데요. 진짜 조선의 의료, 이 스크랜턴이 와서 천연두는 풍토병 수준이 막 하도 흔해서 눈병 등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을 찾는다. 올 여름 창고란 콜레라는 수천 명의 이런 기록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사회기강, 조선에는 왜 커피도 없고 차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없고 맨날 집에서 술 만들어서 술만 마셔고 맨날 술 주정하고 싸우고 상투 서로 붙잡고 싸우는, 맨날 보는 일이다. 너무 술 주정이 심하다. 기강 완전히 무너졌죠. 도둑질만 하고 사기만 치고 거짓말은 일상화되어 있다. 조선 사람은 수대에 걸친 연습으로 거짓말하는 기술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지금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 내 친구는 과거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오늘은 누구에게 사기를 칠까 하는 생각부터 했다고. 왜냐하면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여성 얘기는 그냥 딴 데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조선 남성의 18세기, 19세기 조선 남성의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23세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17, 우리 외할아버님이 15세 결혼을 하셨죠. 다 조혼하셨죠. 왜 조혼을 한지 아세요? 빨리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고, 그중은 반은 죽으니까, 적어도 반은 죽으니까, 그리고 한 20대쯤 되면 평균 하면 죽는 거죠. 죽으라고 일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이 보시면은 옆에 저 여자, 아이 안고 있는 여자는 20살 안 됐을 거고요. 오른쪽 이분들은 글쎄요, 40 조금 넘었을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15살쯤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뭐 피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피임을 안 하고 계속해서 애를 5, 6 낳는데 비타민이 있습니까? 산후조리를 합니까? 비누가 있습니까? 샴푸가 있습니까? 칫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화장품은 고사하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 4, 5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몸을 보양할 길도 없고. 그러면 이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그렇습니다. 처참합니다. 여러분, 조선 사람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자료도 제가 다 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조선이 망했을 때 누가 슬퍼했을까? 여성, 천민, 무반, 서울, 서북인, 향리, 평민. 여러분, 양반은 5%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차별받는 사람들. 양반 4대부들은 분열 통치를 했습니다. 서로 반목하게 하고, 중인 중인끼리 결혼해야 되고, 무반 무반끼리 결혼해야 되고, 향리 향리끼리 결혼해야 되고, 특정 직종은 중인밖에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높은 벼슬이랑 모든 거는 양반 4대고 5%밖에 안 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진작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2분 안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아시죠?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한 일 중에. 신분제에 대한, 이거 아세요? 무호 목사님? 무호 목사님이 오셔갖고, 어디죠? 곤당골, 인사동에 가서 백정들 사는 데 가서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면은 선교를 하다 보면 이제 책자를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박봉출이에요, 이름이. 박서양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조선 사람으로 최초로 세브란스를 나와서 의사가 되는 박서양입니다. 옛날에 전에 사극 저 드라마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박성춘이라는 백정의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막 뛰어다니고 놀러 다닐 때마다 이제 저 목사님이 나눠주시니까 이제 받아갖고 가서 읽고 이랬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모 목사가 누구를 불러오냐면 에비슨 박사를 불러와요. 에비슨 박사는 이제 세브란스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에비슨 박사를 불러오셔갖고 에비슨 박사가 치료를 해서 나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박성춘이 깨어나더니 아니 이분은 어이시지 않냐고. 임금님, 왕비님의 의사신데 아니 왜 우리 백정을 와서 치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개종을 해서 곤단골교회에 세례를 받고 곤단골교회에 나갔더니 곤단골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양반들이 슬슬슬슬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교인 하나가 목사님한테 왔거든. 목사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조선인데 아직까지는 도저히 백정하고 같이 예배는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모 목사님이 엄청나게 낙담을 하고서는 그리고 그냥 근근히 이제 꾸려가는데 2년 지나서 그나마 또 교회당에 불이 나서 교회당이 홀랑 타버려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나갔던 양반들이 양반교회가 불러요 다시. 그래서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신분제를 조선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한국 사람이 신분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요? 저렇게 극복을 하는 겁니다. 무슨 포고령 몇 개 내려갖고 뭐 차별하지 말라 이거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똑같이 대하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양반들은 많은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나와서 천민 양민들한테 사과를 하도록 했어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 신분제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신분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때문에 신분제가 극복이 됩니다. 여성들이요, 여러분 아시죠? 여메레, 박애시덕, 하란사, 김환란 다 기독교사의 유명한 분들이죠. 박애시덕 이런 분들은 최초로 서양 미국에 유학 가서 의사가 돼 갖고 온 분이고, 김환란 박사님이야 저 이대 만드신, 이화여자대학교 만드신 분이고. 자, 그런데 이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레, 애시덕, 란사, 환란이 뭡니까? 메레는 메리, 애시덕은 에스터, 란사는 낸시, 환란은 헬렌. 헬렌 김, 낸시하, 에스터 박, 메리 여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주체성도 없이 왜 서양 이름이야? 왜 한국 이름이 없어? 스크랜턴 여사,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세우고 2년 만에 학생들 중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를 줄 때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2주 전 저녁에 부인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를 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조선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부인님도 이름 절대 안 불러요. 아직도 재수씨 맨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 이름 절대 안 불러요. 근데 이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인들은 이씨, 박씨 같은 집안 혹은 어떤 남성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 그저 큰애기 혹은 작은애기 같은 칭호로 불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르타, 미리암, 살로메, 에스더, 메리, 헬렌 이런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댁, 천안댁 전부 다 어디 지역 사람 아니면 박씨 부인, 김씨 부인 이랬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조선 여성들한테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주기 시작한 게 기독교입니다. 이건 이제 남녀, 스크랜턴 여사가 동대문교회에서 처음으로 가운데 휘장 쳐놓고 남녀 같이 앉혀놓고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남녀 7세 부동석계 전통을 깨트리기 시작한 그 첫 번째 기록 얘기지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기독교가 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언제 최초로 선거, 투표를 해봤냐?
그럼 다 배우기를 1948년 재헌국회 할 때 우리 그때 투표 처음 해봤다고. 아닙니다. 특히 장로교에서는요, 장로를 선출하는 데서 어떡합니까? 이미 1887년 10월 7일부터 투표를 했습니다. 이날이 언더우드 목사가 세문안교회를 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 컴파운드에 있는 조그만 거길 가서 지난주 화요일 우리는 2명의 장로를 선출하고 그 다음 일요일 임명함으로써 장로교회 조직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그날 언더우드 목사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로스 목사가 계셨어요. 로스 목사는 만주의 영구 잉코우에서 선교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이셨어요. 이분은 조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만주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고쳐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거가 있구나. 그래서 그 한글로 최초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그래고 나중에 이제 스크랜턴, 언더우드, 이분 아펜셀라하고 같이 성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성서 번역 때문에 그날도 배를 타고 만주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해필이면 그날. 그래서 기록이 이렇습니다. 신약 성서 문제로, 번역 문제로 100길로 한양으로 왔다. 나는 특별한 날 저녁에 한양에 도착했다. 나를 맞아준 언더우드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예배당에 가서 그것에서 자신의 작은 모임을 공식적인 장로교회로 조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어둠이 도시를 덮자 나는 그와 그의 의사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그 중에 한 명은 두드리자 우리는 어느 방 안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엔 총명해 보이는 정장한 14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밤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참석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중 2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일이었다. 그중 2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내내 투표했습니다. 개신교에서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48년 정부 수리를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 인사들이 많이 들어간 수밖에 없었던 게,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던 이유는 이 투표라는 걸 해보고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선출해보는 거는 이 칼뱅주의 전통에서 나온 개신교에서만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끝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조선이 일본에 비하여서 그토록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복음이 조선의 평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과 글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인 것이다. 조선의 특권층 학자들은 언문을 너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더러운 글이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선교사들은 이 경멸의 대상이던 흙그릇을 천상의 보물을 담는 용기로 만들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랑 똑같이 언문이라는 거를 세종대왕이 창제를 하지만은 최만리 당대의 집현전 학자들부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쌍스러운 걸 만드십니까? 해서 안 씁니다. 세조 이후로는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실록에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아무도 사대부들이 쓰지 않습니다. 간신히 여자들이 소설 같은 거를 읽기 위해서 필사본으로 남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거를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조선에 왔으니까 성서를 번역을 해야 될 때 어떤 말로 할까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언문이라는 게 있대. 너무나 쉽대. 자기네도 순식간에 배울 수 있대. 그리고 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95%는 문맹률이 97%에 당했지만 한문을 몰랐지. 근데 조선 사람들한테 한글을 가리키면은 며칠이면 배워요. 그리고 며칠이면 배우면은 성경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읽어요. 읽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흙그릇, 사대부들이 조선이 버렸던 이 흙그릇에 내가 천상의 보물을 담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건 넘어가고요. 책이 없던 나라에서 책은 한문 책밖에 없었고 그건 나라에서 찍어서 사대부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과거 시험 치라고 사서삼교. 조선에 최초로 책이 나와갖고 대량으로 인쇄가 돼서 돌리기 시작하는 게 로스 목사가 만주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갖고는 영국 성서공회에서 인쇄를 해갖고 권서인 책을 등짐을 지고 국내로 몰래 잠입해서
책을 나눠주기 시작한 그 권서인들을 통해서 책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882년에서 87년 사이에 신약 성서가 5,000권, 단편 성경이 6만 7천 부. 그 다음에 매년 여러분 이 책들이 퍼지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고 글을 모르던 조선 사람들이 다 이걸로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건 선교사들이 쭉 만들어내는 책들. 1894년이 되면은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나와요. 기가 막힌 존 버년의 그 놀라운 소설을 게일 목사가 완전히 번역을 해서 냅니다. 서파까지 넣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0년 동안 죽어라고 한글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해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의 그 얘기를 쓰지도 않던 조선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낸다라는 작업은요, 놀라운 작업. 그래서 그거를 해내서 그걸 이화, 배제, 경신 이런 데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리키고 그거를 산문출판사라는 출판사를 배제학당 내에서 만들어서 산문출판사라는 게 트라이링구얼, 영어, 한문, 언문, 그거를 책을 쭉 찍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찍기 시작해서 나눠주면서 그걸 갖고 교재를 공부하니까 조선에서 한글된 책을 갖고 공식적인 교육을 처음 한 데는 이화, 배제, 경신입니다. 조선 학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1896년에 서재필이 다시 돌아와서 아펜셀러 집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1896년 4월부터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예요? 아펜셀러가 야, 당신 10년 동안 미국 망명가 있는 동안 우리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한번 해봐. 그래서 만듭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을 산문출판사에서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산문출판사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아펜셀러 목사가 뭐냐면 학생들을 가리킬 때,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리킬 때 절대로 공짜 교육을 안 시킵니다. 다 장학금,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못 내면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장학금은 미국 전통이 뭡니까? 워크스터디입니다. 자기가 일을 해야 됩니다. 장학금 받는 우리 유학가면 장학금 받고서 그 대신 도서관에서 가서 일하고 식당에 가서 학교 식당 가서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워크스터디를 꼭 줍니다. 근데 그 워크스터디에서 주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식자공이에요. 학교 내에 있는 산문출판사에 가서 그 책들, 이 기독교 서적들 막 찍어내고 할 때 이제 그 식자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식자공이 이제 매년 몇 명 있었다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있었던 식자공 중에 주상호라는 나중에 이름을 주시경이라고 바꾸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주시경 선생이 어떻게 한글을 알게 됩니까? 기독교 선교사님 때문에 배제학당에서 산문출판사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아펜셀러가 서재필 선생 보고 이 친구도 데려가서 쓰세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을 데리고 가갖고 쓰기 시작하고, 주시경 선생은 1907년에 가서야 한글에 대한 책을 처음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끝에 보시죠. 한문은 왜 배웠습니까? 사서삼경 읽으려고, 배우려고, 유교의 핵심 경전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한글은 왜 배웠습니까? 성경 읽으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한글의 모든 어휘와 모든 것은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의 경전은 사서삼경이라면 한글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여성을 해방시키고 신분제를 없애고 투표를 시작하고 한글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맞죠. 기독교 교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사회, 선거, 한글, 이 모든 거 기독교가 없었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정말로 이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고 다 뺏겼던 그 백성한테 이 복음을, 한글이라는 그 흙그릇에 복음 전해 주셨듯이, 용기를 그 복음 그릇으로 삼으셨듯이 그렇게 전수가 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의 역할이 뭐였든지 우선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정신과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이유가 다른 한국 사람의 최소한 5종류가 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종류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한 종류고 가장 대한민국의 큰 초석을 놓은 그 기독교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은 이 나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